지금 146페이지에 보세요. 밑에 3번 부동산 시장의 균형이라고 해서 부동산의 단기 시장과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147페이지 2번 부동산의 장기 시장이라고 있죠. 있나요? 자, 절 보세요. 우리가 유량과 저량 공부하셨죠? 그럼 왜 공부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험에 나오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유량과 저량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주택시장에서 주택의 공급은 크게 두 가지 공급이 있어요. 새롭게 지어서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걔를 우리 뭐라고 하죠, 여러분? 네, 신규주택이에요. 맞아요. 신규주택 공급이 있어요. 그럼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은 건설업자죠. 건축업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주택 가지고 있던 걸 팔기 위해 내놓을 수도 있죠. 맞나요? 그럼 걔도 공급이잖아요. 주택시장의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걔는 기존 주택의 공급이겠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주택시장에서는 공급이 둘이 있는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때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데 신규주택 공급은 단기에 공급 증가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짓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학에서의 단기와 장기의 구분점은 뭐냐면 기준이 신규주택 공급이 불가능한 정도의 짧은 기간을 뭐라고 하고 단기라고 하고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한 정도의 긴 기간을 장기라고 합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기존 주택을 가격이 올라가면 팔기 위해 내놓을 수 있겠죠? 네? 그럼 단기에 주택 수요가 증가했어요. 어떤 시장 내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이 팔기 위해 내놓을 수 있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에도 기존 주택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럼 장기적으로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단기와 장기의 구분을 무조건 뭐만 갖고 하고 있다? 신규주택 공급.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신규주택 공급은 단기에 불가능하고 장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걸 틀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신규주택 공급은 단기에는 불가능하고 장기에 가능하다 그러면 다 맞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다 맞히면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유식한 표현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신규주택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지어서 공급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뉴량이죠. 그래서 신규주택 공급을 유식한 표현을 뭐라고 하는 거다? 주택의 유량 공급이죠. 맞나요? 그럼 기존 주택은 일정 시점에 쌓여져 있나요? 이미 지어져서 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이 아닌 기존 주택 공급을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저량 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택시장에.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꾸면 있어 보이나 보세요. 품위 있는 표현으로 바뀌었는지 느껴보시라는 거죠. 주택시장에서의 유량 공급은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유량 공급, 신규주택 공급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라고. 유량 공급은 단기에는 불가능하지만 장기에는 가능하다. 5죠. 5.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출제자가 함정을 낼 때, 함정을 팔 때 어떤 함정을 파냐면 이런 함정을 파요. 잘 보세요. 건설 비용이 증가된대요. 이게 건설 비용 증가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게 시장에 나타난 변화 요인이에요. 그러면 공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자, 건설 비용 감소를 해볼게요, 감소. 출제된 대로. 건설 비용이 감소된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단위당 생산 비용이 준 거예요. 아파트 한 채를 질 때. 그러면 공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렇죠. 공급이 증가해요. 그럼 우리가 공급이 증가하면 초과 공급으로 가격은 상승해요, 하락해요? 예?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하락하죠. 듣지 말 걸 그랬어요. 그러면 가격은 하락해요. 가격 하락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래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거래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지금 어디다 계속 이러고 있는지 보세요, 지금. 이걸 감소라고 대답하고 있는 나는 정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요. 제발.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무슨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고.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이 계시냐면 제가 왼수로 이렇게 하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순간 품위가 떨어져서 너한테는 안 들을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해다오.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하면 여러분 죽는다니까요, 진짜로. 자, 그래서 공급 증가, 거래량 증가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얘는 공급 증가가 가능한 기간인가요? 공급 증가가 불가능한 기간인가요? 지금 공급 증가가 된 상태로 따져본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얘는 이 내용이 맞겠죠? 단기, 장기? 장기에는 얘가 맞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건설 비용이 감소됐다고 그래서 단기의 공급이 증가되나요? 단기의 공급 증가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시장에 변화가 생겨요, 생기지 않아요?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가격 상승? 변화가 없다니까. 불변. 거래량? 불변. 이해가 되셨어요?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가 실은 유량과 저량의 개념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단기 시장과 장기 시장으로 쪼개져요. 그럼 단기 시장과 장기 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한 정도의 긴 기간이 장기고 단기 시장은 불가능한 거죠. 그럼 이제 차이가 뭔지 보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얘는 제가 지금 건설 비용의 감소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거미집 이론에서도 수요 증가로 출발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수요 증가. 그럼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발생하죠. 그럼 가격이 상승해요, 상승하지 않아요? 가격 상승합니다. 네, 가격 상승하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여러분? 공급의 법칙.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 증가하잖아요. 이것도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럴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수요가 증가하기 전에 원래 균형 가격이 있었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균형 가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균형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시장 내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얼마씩 같았냐면, 자, 보세요, 그냥. 얘가 얼마씩 같았냐면, 얘가 100 똑같았어요. 100. 그때 가격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예를 들어 1억이에요. 1억이에요. 근데 시장 내에서 뭐가 발생했냐면,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요 증가가 얼마만큼 나타났냐면, 플러스 10만큼 나타났어요. 수요가 10 증가한 거예요. 그럼 단기에는, 단기를 설명드리고 있어요. 단기에는 수요가 10 증가했지만 얘 10 증가해서 얼마가 됐는데 단기에 110 될 수 있죠. 수요는 단기에 증가가 가능하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정신을 잠깐 놨어도 나중에 제가 외우라는 것만 외우면 돼. 사실은. 자, 이제 보세요. 110이에요. 얘는 100이죠.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해요, 상승하지 않아요? 초과 수요 가격 상승하죠.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야. 그래서 초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겠죠. 근데 단기에는 증가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뭐는 늘었는데? 수요량은 늘었는데,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가격은 뭐 했는데? 상승됐는데 공급량은 그대로 100이죠. 그럼 거래량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거래는 공급자 혼자만 거래할 수 있나요? 수요자 혼자만 거래할 수 있나요? 없죠. 둘이 만나서 거래를 하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100일 때 거래량은 100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시장에 수요자가 10명이 더 들어온 거야. 그래서 수요는 110이 됐어요. 지금 시장에 존재하는 수요가. 근데 공급자는 그대로 100이죠. 공급이 100이라니까. 그럼 거래가 110건이 이루어져요? 100이 이루어져요? 100이잖아요. 100. 그러니까 거래량은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단기에는 단기에 가격은 상승하고, 근데 이 상승은 나중에 공급이 증가되면 얘는 다시 떨어질 거니까. 폭등된 가격이라고 보는 거죠, 보통. 왜곡된 가격. 응? 그리고 거래량은 제가 듣고 싶은 단어가 들리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불변인 거죠. 이게 부동산 시장의 단기 균형이죠. 그러니까 단기는 뭐가 증가가 안 된다는 것만 알면 된다? 공급량이 증가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수요만 늘었으니까 초과 수요로 가격이 폭등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거래량은 똑같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됐죠?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면 누구는 이제 막 공급을 하고 싶을까요? 지금 답을 다 얘기했는데 수요자가 공급을 하진 않죠. 공급자가. 그럼 신규 공급을 늘리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신규 공급이 장기에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장기 가능하죠. 지금 단기에는 불가능했던 거잖아. 그럼 장기적으로 이제 공급이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장기가 되면. 그럼 장기적으로 공급이 이제 가능한데 이때 공급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147페이지, 148페이지에 다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정책론 등을 이해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이것 자체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해를 하는데, 추후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그대로 보세요. 시장에 정말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의 기능이 뭐였죠, 여러분? 만들어 달라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양만큼 만들어 달라는 적지 않으셔도 돼요. 양만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되세요? 그러면 그냥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수요가 10이 증가했어요. 그럼 시장에서는 공급이 얼마가 증가해야 될까요? 10이 증가해야 돼요. 그럼 수요가 20이 증가했어요. 수요가 공급보다 20이 많아. 그럼 공급은 얼마가 증가해야 돼요? 20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급을 늘릴 때 단위당 생산 비용이 일정한 산업이 있고 공급을 늘림에 따라 단위당 생산비가 점점 증가하는 산업이 있어요. 그리고 공급량을 늘림에 따라 단위당 생산 비용이 점점 감소하는 산업도 있네요. 그래서 얘를 산업의 종류별로 비용 증가 산업과 비용 불변 산업, 비용 감소 산업으로 구분을 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산업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이 사이에다 넣어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산업의 종류가 비용 증가 산업, 비용 불변 산업, 비용 감소 산업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 공급이 증가되는 정도가 달라요. 장기에. 그럼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잘 보세요. 주택시장에 주택 수요가 10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발생해서 가격이 폭등돼서 초과한 이윤이 주택시장 부분에 발생하니까 공급자가 초과인이 없어질 때까지 공급을 늘리겠죠. 만들어달라고 얘기했으니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가격이 얼마였죠?
1억. 그럼 1억이란 가격은 공급자가 만든 데 들어간 비용과 정상적인 이윤을 합쳤을 때 1억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1억을 받은 거야, 지금. 그런데 이때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정과 똑같이 정상이윤 포함해서 1억에 만들 수 있다면, 비용 불변 산업이라면 만들어 달라는 양만큼 꼭 그만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기본인 거야. 되셨어요? 네. 그럼 얘는 공급은 증가해요. 지금 얼마 증가했을까요? 10이죠. 그럼 균형을 되찾았어요? 되찾지 않았어요? 시장에 초과가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았죠. 초과가 다 사라져버렸어. 단기의 수요 증가로 발생했던 초과가 다 사라졌죠. 그럼 가격은 원래대로 돌아가요? 돌아가지 않아요? 가격은 지금 원래대로 돌아갔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가격이 불변이에요? 원래 가격대로 돌아간 거죠, 지금.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비용 증가 산업인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택시장에서 수요가 10 증가해서 공급을 10만큼 늘려주고 싶어요. 항상 시장은 만들어달라는 것을 뭐 하는 만큼?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는 게 시장의 기능이니까. 10 증가했으니까 10을 늘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택을 만들어 봤더니 하나당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증가해요. 비용이.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커지니까 만들어 달라는 양만큼 만들 수 있을까요? 적게 만들고 끝날까요? 적게 만들고 끝나겠죠. 왜? 단위당 비용이 점점 증가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얘가 얼마만큼 증가시켰냐면 9만큼만. 응? 되셨죠? 그러면 단기의 수요 증가로 폭등했던 가격이 장기의 공급의 증가로 초과 수요가 줄긴 줄잖아요. 이 경우도. 근데 초과 수요가 아직도 남았죠? 예. 지금 수요가 10 증가, 공급은 9 증가면 얘는 1만큼 수요가 더 많죠? 그래서 초과 수요잖아. 물론 아까보다는 훨씬 줄었지만. 그럼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 올라가고 끝납니까? 떨어지고 끝납니까? 돌아가고 끝납니까? 올라가고 끝났죠? 초과 수요니까 가격 상승이잖아요. 네? 일종의 그냥 수학 공식 같다니까, 그냥. 산수 공식. 그러면 이번엔 자. 제가 여기서 길을 잃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이따 외우라고 말씀드린 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거 잘 보세요. 그랬더니 괜히 멀쩡한 상태에서 이걸 이해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이 산업의 종류가 비용 감소 산업이랍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얼마만큼 늘려달라고 했는데 몇 개? 지금 출발은 항상 수요 증가로부터 출발했잖아요. 10 증가로 출발한 내용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지금. 그래서 단기에 수요 증가 됐지만 단기에는 공급 증가가 안 되니까 초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폭등했죠? 네. 거래량은 증가가 안 되죠? 단기에는 공급량이 증가가 안 되니까. 근데 장기에는 공급량을 늘리죠? 그때 공급 증가는 뭐만큼 증가하는 거다 원래? 뭐만큼? 수요만큼 증가하는 거죠. 공급자의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난 수요가 증가한 만큼, 수요와의 격차만큼 공급을 늘려줄 거야. 이게 머릿속에 있다니까. 됐죠? 그런데 비용 불변 산업일 때는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정확히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원래 초과가 단기간 수요 증가로 발생했던 초과가 다 사라지니까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거고, 비용이 증가되는 산업이라면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10을 만들고 싶었는데 비용이 점점 증가돼서 부담이 커지니까 적게 증가되고 끝난 거죠. 중요한 건 뭐보다 적게 증가? 수요 증가보다 공급이 적게 증가하니까 초과 수요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서 아까보다는 훨씬 적겠지만 가격은 약간 상승으로 끝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번엔 비용 감소 산업이라면 시장에서 수요가 10 증가해서 10만 늘리려고 봤더니 얘가 하나당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줄어요. 신나요? 신나지 않아요? 공급자 입장에서 신날 거 아니야. 비용을 점점 줄여서 만드니까. 그러니까 공급을 더 늘려요? 더 적게 늘려요? 더 많이 늘리죠. 뭐보다? 수요 증가보다.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죠. 되셨어요? 그래서 얘가 11만큼 증가하면
원래 균형일 때보다 수요는 10 증가했는데 공급이 11이 증가되면 초가 수요? 정말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치 않아요. 초가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은 뭐예요? 하락하죠. 되셨나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공급의 증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얘는 장기죠? 동의하세요? 장기죠? 장기. 그럼 장기 균형은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인가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 거래량은 증가인가요? 전에보다 증가하지 않나요? 증가하죠. 왜냐하면 수요 증가했고 장기는 공급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에보다 거래량이 늘죠. 맞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해요. 그런데 가격은 산업의 종류별로 상승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럼 이 가격이 지금 이 비용과 일치하고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갈 길을 잃어도 결론만 알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은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다음 달에 감정평가론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감정평가론 제가 수업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그럼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곳이죠. 시장에서 만나서 거래하죠. 그럼 가격을 정할 때 공급자가 쎄 빠지게 만들어 놓고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 공급자는 얼마 이상은 가격으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경험상. 그죠? 그럼 공급자는 만드는데 비용이 들죠? 그럼 적어도 비용 이상은 가격으로 받으려 들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목재, 철근, 세면 등 다 합쳐서 10억에 만들었어요. 택지 구입 비용까지 합쳐서. 거기에 자신의 정상적인 이윤을 1억을 붙였어요. 그럼 그 사람은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 거예요? 11억이죠? 그 비용 속에는 공급자의 정상적인 이윤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잠깐만. 이 부분까지는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고 이 공부를 하는 거하고 원리를 모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자, 생산에 3요소가 있습니다. 학창시절의 기억. 토지, 자본, 노동. 맞죠? 그래서 토지, 자본, 노동, 토지, 노동, 자본. 토지, 자본, 노동이라고 하죠, 보통.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산의 4요소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죠? 모르셔도 돼요. 지금 알면 되죠. 여기에 경영을 더합니다. 경영자의 경영까지 포함시켜서 무언가를 생산해낸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뭔가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땅이 필요한가요? 땅이 있어야 거기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만들 공간이. 그 다음 돈도 있어야 되나요? 그 사람이 들어가 일을 해야 뭔가 만들어지겠죠. 거기에 경영까지 투입돼야지만 무언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생산 요소를 공급해 준 사람에게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지불하지 않아야 될까요? 네?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생산자는 이 생산 요소 공급자에게 지불해야 되겠죠. 그러면 남의 토지를 빌려 썼다면 그 토지를 빌려 쓴 것에 대해서 토지 임대료 지불하죠? 남의 자본을 썼다면 돈 빌려 썼으면 이자 지불하죠? 남의 노동을 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 지불하죠? 맞죠? 그러면 자신의 경영을 투입했다면 이윤 누려야 되죠? 이게 정상 이윤이에요.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결국 생산 요소에 대해서 지불하는 대가가
공급자 입장에서는 얘가 생산비인가요? 생산비죠. 이게 곧 비용이죠. 이게 곧 비용이에요. 비용. 그러면 단위당 생산비를 따졌을 때 지대 부분이 얼마냐면 얘가 500원이래요. 예를 들어 500원이랍니다. 그 다음 이자가 500원이래요. 그 다음 임금 부분이 계산됐을 때 500원이래요. 그 다음 정상윤이 500원이랍니다. 500원. 그럼 전체 비용이 얼마예요? 제발 지금은 좀 정리를 잘해야 돼요. 얼마예요? 이거 1,500원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2,000원이죠. 그럼 지금 비용은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용 속에는 공급자는 아무리 못 받아도 비용 이상은 가격으로 받으려 든다고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맞죠? 그래서 가격을 얘가 얼마를 받았냐면 2,000원을 받으면 공급자는 정상이윤도 누리지 못한다. OX? X예요. 비용 속에는 항상 뭐가 포함되어 있다? 그냥 이윤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예, 정상이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기출문제 모르지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재조달 원가를 구할 때는 기업인의 정상이윤은 빼고 구한다. 비용을 구할 때 기업인의 정상이윤은 빼고 구한다. X죠. 더해지는 거야. 네? 지금 그 얘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금 비용이 곧 뭐가 된다?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비용 방식이라는 걸 설명드릴 때 비용 방식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거기에 뭘 더해서? 정상이윤을 더한 비용이 있을 것이고 걔가 11억이면 11억을 가격으로 받으려 든다. 이게 비용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확 하나를 박아버리자는 거죠. 뭐와 뭐는 같아진다? 가격은 최종적으로 뭐에 같아진다? 비용과 같아져요. 무조건. 이거 무조건이에요.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틀렸다는 걸 잡아내시라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으로 끝났대요. 장기적으로 주저리 뭐라고 막 읊어대. 그러더니 최종적으로 가격이 상승으로 끝났대요. 주택시장이. 그러더니 주택산업은 비용 불변 산업이다 그러면 삐 틀린 거지.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가격이 상승으로 끝났다면 걔는 무슨 산업이다? 비용 증가 산업인 거예요. 되셨죠? 그럼 비용 불변 산업일 때는 가격이 뭐로 끝나야 되네요? 불변으로. 그러니까 어떤 지역 시장에 수요 증가로 출발했는데 지지고 볶고 하더니 얘가 최종적으로 가격이 불변으로 끝났으면 비용 불변 산업이란 얘기예요. 네? 왜 가격이 불변으로 끝났어요? 수요와의 격차만큼 공급이 증가한 거잖아요. 꼭 그만큼. 그래서 초과가 없어지니까 가격이 불변으로 돌아간 거지. 됐나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시켜드리면 나중에 뭐가 헷갈리냐면 이놈의 것이 가격은 무엇과 일치를 시키면 된다고 그랬는데 얘가 지금 비용과 일치시키는 거잖아요. 가격을 비용에 일치시키죠? 그렇죠? 근데 출제자가 어떻게 함정을 파냐면 이렇게 함정을 파요. 장기적으로 비용 증가 산업인 경우에 지금 비용 불변 산업인 경우에 거래량은 불변이다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요. 그러면 그때 뭔가를 일치시키라고 그랬는데 불변 맞네 이러면서 확 들어간다고.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산업의 종류이든지 간에 단기에 수요 증가했고 장기에 공급이 어찌됐건 증가하면 거래량은 무조건 전에보다 증가다. 거래량 증가는 다 공통이잖아요, 여러분. 예? 증가되는 폭 자체가 조금씩 달라도 그때 가격이 달라지는 거지. 뭐에 일치시킨다? 비용에 일치시키는 거죠. 됐죠? 그러면 얘를 이제 유식한 표현으로 표현하는 게 다 왔어요. 조금만 힘내고. 가격이 있어요. 그 다음 공급량이 있네. 잘 보세요. 장기 공곡선의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장기 공곡선의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럼 얘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똑같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맞잖아요, 지금. 그 말은 비용 불변 산업, 비용 증가 산업, 비용 감소 산업? 비용? 불변 산업인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장기 공곡선의 모양이, 얘는 장기일 때 변하는 거니까, 공급량의 증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단위당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단위당 비용이 점점 증가하니까 가격을 올려받은 거지, 지금. 그러니까 비용 증가 산업이란 얘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장기 공곡선의 모양이 이 모양이면 얘는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가격이 점점 내려가고 있죠. 비용 감소 산업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어렵게 내면 이 장기 공곡선의 모양을 주고 이 산업의 종류를 숨겨놓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기 공곡선의 모양이 우상향하는 곡선이라면 이렇게 주겠죠. 응? 그럼 얘가 뭐를 준 거냐면 얘는 공급량이 증가죠. 우측으로 이동하는 건 공급량이 증가잖아요. 얘 가격이 올라간 거죠. 비용? 증가 산업이라고 준 거지. 그러니까 얘가 최종적으로 가격이 불변으로 끝났다 그러면 무조건 X죠. 이해를 하셨어요? 그럼 얘가 장기 공곡선의 모양이 수평선이다 이렇게 주면 비용 불변 산업을 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은 불변으로 끝나는 거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논리는 정말 쉬워. 그래서 비용이고 가격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단기 시장과 장기 시장의 내용을 원래는 설명을 안 하려고 했으나 설명을 다 해버렸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두면 나중에 기본서를 혼자 봐도 다 읽혀져요. 진짜로. 무슨 대단한 내용 같지만 그게 이 내용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148페이지 보시면 148페이지 핵심 요약 있나요, 여러분? 그 핵심 요약에 제가 다 설명을 해놨어요. 꼭 그 내용을 보세요. 읽어보시면 돼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149부터 시작해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좀 연결을 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이론반에 제가 한 가지 좀 부탁 말씀을 드릴 건 제가 투자론 부분의 내용을 기초입문반에서 정말 자세하게 했어요. 10강을 했어, 10강. 투자론 수업을 할 때 10교시를 진행했다고, 10교시. 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야 투자론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들으세요. 나중에 기본이론반에서는 투자론 부분에서 생략하고 나가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실제 기초입문 과정에서 한 4시간, 5시간 뭐 그 정도까지 투자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고요. 되시겠죠? 그건 좀 감안을 해서 따라와 주시면 제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제가 기본이론반에서 나갈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존에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더 느끼실 거예요. 궁금해했던 사항들을 정확하게 그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되셨죠? 학개론 하면 할수록 재밌지 않나요? 재밌어요, 실제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민법보다 재밌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오시면 분명히 개론도 고득점이 가능하다. 최소 75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다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늘 탄력성 계산 문제 쉽게 풀리는 거 보셨죠? 저 어마어마하게 쉬워요. 어마어마하게 쉬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지대이론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정말. 지금 진도가 꽤 많이 쳐져 있어요. 쳐져 있는데 따라잡으려면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아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